네, 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유권자가 좋은 후보를 만들고 좋은 후보가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획한 코너죠. 대선 판세와 대선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현 시점의 대선 판세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어떻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지난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아주 큰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네, 추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개요까지 또 다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그러게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줄여서 윤벤션이다. 새로운 신조어까지도 인벤션. 신조어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역벤션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이런 용어도 쓰던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제가 만드는 걸로 좀 그치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욕심인가요? 거기까지. 네, 이재명 후보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에 비해서 꽤 큰 격차로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 있는 윤석열 후보 윤벤션 현상, 아하. 아직까지 정권 유지 여론에 갇혀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네.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20대 30대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부동산은 특히 서울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또 종부세 폐지 또 공약을 내걸면서 예. 서울 지지율에도 또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 아하. 마지막으로 또 아직 요소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도 네. 민심에 정권 교체 여론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네, 종부세 부과 대상이 1.7%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네. 서울 전체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숫자보다도 예. 금액보다도 상징적 의미가 클 겁니다. 심리적인 그렇죠. 이유. 이제 종부세가 폐지 검토되면 재산세도 좀 축소될 수 있고 아하. 결과적으로는 파급 효과가. 부동산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현 정부, 문재인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지역 중심의 반발이 상당히 강했다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전 팀장님, 이런 분석과 어떻게 좀 조응이 이루어지는 빅데이터 상의 분석인가요? 일단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보나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나요? 현재로서는 그 양당 대표가 정해진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좀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도 예. 좀 전쟁 전야 같은 화력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아하. 전체적인 언급량 자체가 후보도 그렇고 대선 관련 이야기도 한 30%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요소수나 다른 이슈들이 지금 더 메가 이슈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눈여겨볼 점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 비율이 지금 감성어 자체가 86%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 비율이 60%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가가지고 그거를 좀 희석시키는 그런 좀 댓글이라든지 글들을 많이 예전엔 써줬다면 예. 지금은 뭐 굳이 나설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이제 좀 가서 더 강하게 붙지 않을까. 아하. 지금은 좀 관심이 살짝 좀 멀어진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지자들한테 뭐 댓글이라든지 또는 단체 메시지 이런 걸로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인가 봐요. 그런 걸 아무래도 다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요? 캠프 안에서도. 관심을 예. 모으기 위한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점차 어떤 성향으로 변하고 있냐면 이제는 네. 지역 구도나 이념 구도라기보다는 정책 구도로 점차 우리 선거도 변해가고 있거든요. 네. MZ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만큼 정책이 중요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SNS, 나만의 여론,
네. 나만의 매체 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네. 배 소장님. 네.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숫자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네. 지지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뭐 2007년 선거, 또 2012년 선거, 또 최근에 2017년 선거 이렇게 쭉 보시면 박빙으로 끝까지 간 선거도 있고요. 네. 중간에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니까 거의 이제 승패가 중간에 확정된 듯이 보이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지지율 격차가 나고 유지되면 그렇게 되나요? 이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세론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뭐 15%포인트 이상 20%포인트 가량 벌어지게 되면 15% 이상. 예, 대표적인 게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던 시점에서는 네. 격차가 크게 났기 때문에 거의 선거가 이미 판이 기울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랬죠. 좀 접전 양상이었던 것이 뭐 97년 대선, 네. 2002년 대선 그리고 2012년 대선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근접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죠. 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많은 선거 판세입니다. 그런 만큼 격차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하. 20% 포인트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가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의 판세이기 때문에 대선의 경우,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 세대 이념인데 네. 지세리라고 하는데 지역만 하더라도 서울, 충청의 유동적인 유권자층 그리고 세대로 봤을 때 2030 MZ 세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념은 중도와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있거든요. 네. 이 부동층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아하. 그 어떤 이전의 역대 선거보다도 예. 그렇다면 그만큼 지금의 격차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아하. 앞으로 이제 1월 말 2월 초가 되면은 그 시점에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시점까지는 누군가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점점 변화하면서 요동치는 네. 판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나 각 진영의 고정 지지층이 뭐 예를 들어 그냥 러프하게 30% 정도씩이라고 본다면 네. 최소 40% 가까이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20%. 적어도 20% 그러니까 정도는. 이 20%가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프로파일링의 주제는요. 유튜브로 본 대선입니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어서요.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 빅데이터로 대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 동의하십니까? 유튜브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동의합니다. 전 팀장 동의하시고? 중요하죠. 예. 예, 두 분 다 그럼요. 동의를 하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죠. 전 팀장님, 네. 대선을 키워드로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해보셨죠? 예, 했는데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가 왜 중요한지 좀 짧게만 좀 네, 설명을 말씀하십시오.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예. 그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채널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중도층 소위 네. 말하는 그리고 젊은 세대들 예. 관심 이슈에 대해서 아마 검색을 할 거예요. 이 대선의 어떤 정책이나 네. 그랬을 때 조회수가 많거나 관심 받는 채널을 먼저 보게 되겠죠. 아하. 근데 그게 과연 두 후보 중에 누구 것이냐. 네. 그걸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추천 알고리즘은 관련된 것들로 계속해서 추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하. 좀 한쪽으로 더 깔때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그 네. 댓글을 쫙 봤을 때 유튜브 댓글의 특징은 무엇이냐. 굉장히 지지를 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강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읽다 보면 나의 어떤 생각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유튜브 빅데이터를 봤을 때 유튜브 동영상 수가 자, 잠깐 여기서요. 그래요? 예. 자세한 이야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 주제는 유튜브로 본 대선입니다. 유튜브 방송 또 유튜브 채널이 대선의 영향력이 크다 또 확대되고 있다. 배종찬 소장님, 전민기 팀장님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셨고요. 전민기 팀장님께서 그 이후로 이슈에 대한 관심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은 영상일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를 보게 되면 그와 유사한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추천이 되니까 영향을 받는다. 또 한 가지를 댓글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 영상의 댓글에 상당히 강한 표현들이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선 관련 유튜브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한 달 동안 동영상이 한 2,900개 정도 아하. 대선 관련해서는 네. 그 조회수가 6,900만입니다. 6,900만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구보다 많네요. 이따 후보 조회수 보면 더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 가져오는 것들이 그동안 어쨌든 글로써 남아 있는 것들은 우리 후보님들 뭐 한 달 많아야 100만 건이잖아요. 네, 그렇게 분석이 됐었죠, 계속.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고. 그렇네요. 좋아요 수가 350만 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할 것들은 예. 바로 감성어 분석입니다. 네. 긍정이 70%고요. 중립이 19%, 예. 부정이 11%예요. 아하. 그래서 10개의 감성어 순위를 쫙 봤을 때 지지하다, 화이팅, 희망, 승리하다, 원하다, 존경하다, 진심, 좋다 뭐 이런 단어들이 10개 중에 9개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결집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후보들로서도 이 반응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겠죠. 네. 그래서 연관어도 보시면 1, 2위는 이재명, 윤석열이고요. 예. 그 외에는 뭐 다른 키워드들 보이지만 정권 교체나 정책, 토론, 경선 이런 단어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따가 조회수 같은 것들 보여드리겠지만 토론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뭐 네거티브 많이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토론에 관심 있고 이걸 지켜보고 있다. 그거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어떤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분위기가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감성어는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이런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그 보셨습니까? 유튜브의 역할이 그만큼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지만 그랬죠. 자기 지지층을 가져간 트럼프는 유튜브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전략적이고 주도적으로 유튜브를 견인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지지층을 강화하고 조금의 추가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유튜브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지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긍부정 감성을 감성, 하더라도 예.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일종의 확정 편향이 되는 거죠. 자기 지지층들은 계속 결집하는데 이른바 이번 대선에 너무 중요한 M여중, 네.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과연 이 유튜브를 보고서 반해서 혹해서 또 감동해서 감흥해서 공감해서 마음이 바뀔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중립적인 유권자층을 파고드는 데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는 어떤 유튜브, 어떤 SNS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우리 대선판에서는 깊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칫 잘못하면은 착시 현상도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유튜브만 네. 보면 이거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네 이런 잘못된 지난해 착시가 갈 대선에서 수 있겠네. 트럼프 예. 후보가 가졌던 것이 아마도 착시 현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 주로 어떤 동영상들인가요? 일단 대선 관련해서는 최근에 인기 있는 동영상은 그 홍준표 전 대표의 비리 의혹 대선 참여 안 될 것이다. 아. 뭐 이런 예.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발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회수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썸네일이라고 하죠. 예. 결국에는 클릭하게 만드는 그 워딩을 네. 잘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하.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데는 본인의 이름을 넣는 것이 좋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책이나 이슈 관련해서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는 게 좋겠죠. 소위 낚시성.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읽기 동영상 안에 재밌는 거는 네. 그 한 4, 5, 6, 7, 8 요 안에는 토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토론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에 생각보다 좀 더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뭐 다른 후보들에 대한 비방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굉장히 클릭하고 싶은 그 굉장히 제목들 네. 그걸 잘 뽑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토론 요 두 가지로서 조회수를 많이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네. 표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대선에서 이제 유튜브가 중요한 것이 유튜브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유튜브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영향을 미치는 인기 유튜버들이죠. 네. 이들에 의해서 중구난방으로 전개가 된다면 사실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비중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전민기 팀장이 잘 아실 텐데
두 명의 인물이 아주 빅 인플루언서 유튜브는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도 직접적으로 또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도 조회수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뭔가 화제거리가 생길 때 전두환 관련 발언을 했을 때 또 이재명 후보는 부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는 조회수가 급격히 높아지죠. 네. 그럼 이건 지지율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1번 이 유튜브는 후보가 또는 후보와의 철학적 공동체 선거 관점에서 좀 공동체가 견인하는 그런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정신으로 이끌었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유튜브로서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굉장히 정교해야죠. 내용이. 예. 아 이게 중도층이나 여성이나 MZ세대가 보더라도 그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후보에 이런 매력이 있어서 천대래한데 친절한데 예. 공감대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전민기 팀장이 이제 토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메시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하. 어떤 메시지를 부각시켜서 이른바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의 간판이거든요. 네. 이 간판을 어떻게 달아가지고 좀 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양적으로나 또는 질적으로나 더 많이 공급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내는 일. 예. 이게 유튜브의 선거에서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참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분 혹은 캠프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직접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다. 네. 그와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줘야 될 텐데 지금 양상을 보면 뭔가 함께 철학을 공유하면서 한다기보다도 그 개별적인 인플루언서들이 화제성으로, 자기들의 예. 어떤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려서 네.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표이지 그런 철학을 공유하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물론 같습니다. 후보를 지지하고 이렇게는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SNS의 활용 수준이 그다지 일반적인 기대 이상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우리 전민기 팀장님처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에 개와 관련된 반려견과 네. 관련된 사과 사진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더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잘 관리가 됐더라면 득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친근하게 반려견과의 교감 상태가 오히려 2030 세대 여성의 공감대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잘 관리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 시기에 왜 사과 가지고 네. 예, 다른 방향으로 했었더라면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양강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 관련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요. 네. 우선 이재명 후보부터 좀 분석해 주실까요? 근데 유튜브 반응 보면은 동영상 수가 8,900개입니다. 한 달 동안. 예. 그 조회수가 3억 7천만. 3억 7천만. 어마어마하게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연관어를 쭉 보시면 윤석열, 대한민국, 민주당, 대장동. 아직 대장동이 이제 의혹이 굉장히 많은 어떤 컨텐츠로서 지금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여전히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감성어가 긍정이 55 그리고 부정이 10%고 중립이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희망, 믿다, 지지하다, 화이팅, 잘하다, 존경하다 뭐 이런 단어들로서 정말 지지하는 분들이 요즘에 이렇습니다. 유튜브의 댓글은 예전에는 이 어떤 후보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각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각축을 벌였어요. 막 싸우고. 네, 예, 예. 그러나 요즘에는 네. 뭔가 하나의 어떤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 네. 반대 의견은 잘 오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은 반대 의견끼리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게 여기서 되는 내 거죠.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 아예 그렇습니다. 안 온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하. 예,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뉴스아이키 유튜브에서는 조금 싸우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재밌던데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네.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아하.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는 뭐 명확히 나뉘어 버리죠. 네. 그런 데 안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그렇군요. 예, 인기 동영상도 쭉 보면은 의혹 제기하는 영상이 관심은 가장 많습니다. 뭐 100만 건 넘게 나타나는데 네. 그 외에 이제 뭐 그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행하는 데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좀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그 이후에는 쭉 밑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지만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요 긍정 감성어는
오히려 아하.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의혹이나 비판을 제기하는 영상에도 댓글은 거의 지지자들이 네, 많이-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오면 많이 이게 그리고 뭔데 이제 이거죠. 반대에 가서 그런 악플을 많이 달기보다는 우리 네. 지지자를 찾아가서 좀 더 응원해주는 글들을 좀 더 많이 다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양 자체가 차이가 나서 긍정감이 재밌네요. 높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배소영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요한 게요. 예. 지금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동영상은 상당히 많이 봅니다. 네. 3억 건, 몇억 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주요 관련 내용이 대장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거 전략상으로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하나의 SNS고 빅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장동을 밀어낼 만한 이슈가 뭔가 아하. 이게 나와야 되죠. 예. 그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도 아니고 또 국토 보유세도 아니고 기본소득도 기본소득도 아니고 예. 기본주택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필요한 거죠. 왜 갇혀 있을까? 대장동을 밀어낼 만한 이슈가 등장하는. 우리는 중요한 게 이 빅데이터나 우리가 여론을 보더라도 네. 하나의 이슈 위에 다른 이슈를 마치 이불처럼 덮는 거. 이게 블랭킷 이펙트거든요. 예. 이불처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간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고민은 하겠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분석해 볼까요? 네, 동영상 7,200개 정도 만들어졌고요. 조회수 3억 3천만 거의 어허, 비슷합니다. 유사하네요. 예, 그 연관어 보면 아까 대장동 의혹처럼 부정적인 이슈가 윤석열 후보는 없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 관련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언론상이나 다른 곳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또는 뭐 본인이나 부인이나 장모. 근데 여기 유튜브에서는 전혀 안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성어도 62대 30대 8. 부정이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역시나 원하다, 지지하다, 희망, 믿다, 화이팅, 잘하다, 존경하다, 승리하다. 아하. 비슷하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글로써 봤던 감성어와는 확 차이가 나는데 두 후보의 이 감성어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네. 보여줍니다. 예. 유튜브의 영상들이 이렇게 대선 후보를 어떤 뭐랄까요 지지해주고 또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좀 어두운 면이 또 있잖아요. 네네. 가짜 뉴스에 가장 좀 많은 그런 출처로 지목받는 것도 유튜브 아닙니까? 그렇죠. 유튜브는 워낙 그 통제가 되지 않는 매체이다 보니까 예. 관련되는 법 제도도 지금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가 네거티브 공세에 전면 부각이 되는 것이죠.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신상 마타도가 전개되는 것도 주로 유튜브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윤석열 후보는 특정한 어떤 이슈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고민은 자칫 잘못하면 네거티브 공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이 자기 브랜드의 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2002년을 잘 보십시오.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 막판에 가면서 11월 24일이었나요? 단일화가 되면서 선거 판세가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의 여론이 자기를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줄 몰라도 선거 판세를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허. 그런 만큼 유튜브를 본다면 여기에서 반면교사할 수 있는 것은 예. 그렇다면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유튜브 헤드라인 연관어는 뭘까? 이걸 고민하고 캠프에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정적인 면은 유튜브가 네거티브 공세 마타도의 이른바 천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전 팀장님.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타도어를 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뭐 주의를 해야 되겠고 있겠지만 앞서도 짚어봤지만 사실은 그런 정치적 의도보다는 조회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부풀리고 이러한 것들도 사실 많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뭐 물론 지지하는 분들이 이걸 조회수를 신경을 당연히 쓰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 미디어 환경으로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쉽지 들어서 어떤 않죠. 의혹이 불거졌을 때 예. 그렇다면 검찰이 이것이 진짜입니다라고 밝혀줄 것이냐. 아하. 그걸 믿는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정확히 보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진짜란 무엇이냐, 사실은 무엇이냐 네. 이걸 알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도 유튜브의 어떤 성향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네. 일단 중도층에서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혹보다도 네. 정책이나 이제 비전, 미래를 좀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예.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사실로 뭐 드러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숙제인데요. 마지막으로 네. 배 소장님, 네. 그래도 우리가 혹시 좀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현혹되지 않도록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하나가 있죠. 뭡니까? 네, 표창원의 뉴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말씀하시는군요. 네. 뉴스하이킥에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시고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뉴스하이킥만이 아니라 그래도 책임지는 네. 그리고 언론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이런 그 언론 방송들 많이 좀 보시고 사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선 프로파일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